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하루에 뭐 간밤에 나왔던 뭐 신문을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흐름이 대충 어떻게 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뭐 금리 인상이다, 뭐 테이퍼링 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다 위축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가상자산 시장이야, 뭐 원래 예전서부터 변동성이 워낙 극심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인데,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과연 진짜 뭐 훈훈한 어떤 그 크립토 시장의 봄은 언제 올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예견하셨던 게 중국이 돌아와야 된다. 어떤 분들은 중국이 빠지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봄이 올 거다. 근데 가상자산 시장에 진짜 엄청난 이제 상승이 오려면 결국에 이제 중국이 와야 된다라고 이제 전 핵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기존의 방향성이 이제 크립토 산업에 관한 방향성이 좀 배제시켰죠.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근데 어저께인가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했던 거를 본인이 다시 밴을 시켜서 크립토 산업에 관해서 규제할 거고 활성화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3개월 안에 들어올 거다. 요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분이 주소가. 근데 이분에 관해서 뭐 제가 뭐 이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이런 얘기를 하겠다. 나도 뭐 중국이 돌아와야 불장이 온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어저께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들 뭐 코인리스나 아니면 뭐 뉴스 검색하시다가 쓰리 어로우 캐피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거기 주인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코어 펀더인데 싱가포르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싱가포르이 어떤 데냐? 일단은 서구에서 서구하고 아시아가 예전에 이제 금융의 어떤 그 중심이 나눠져 있었죠. 서구에, 예를 들어서 유럽의 그 금융의 중심은 영국이었죠.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은 홍콩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싱가포르이 저는 전 세계 금융의 딱 중간 과정에 있는, 중간에 있는, 지역적으로 중간에 있는 금융의 중심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홍콩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이동을 했고, 영국에서는 룩셈부르크하고, 메인 핵심은 싱가포르로 이동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나 JP 모건도 지사를 원래 예전에 홍콩에 있던 거를 메인 핵심은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2012년도에 이 회사는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도이치뱅크에서도 이제 트레이더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기간이 되게 짧죠. 짧은데 어쨌건 이건 뭐 큰 의미를 두진 마시고 4개국어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언어를 하실 정도면 진짜 뭐 좀 스펙트럼이 되게 넓겠구나. 한 가지 언어 하는 사람보다 두 개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고, 더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역적으로도 많이 다녀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일반인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이나 캐피탈 마켓 네트워크라고, 여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크립토 하는 사람 중에는 아무래도 뭐 싱가포르이 베이스기 때문에 조금 더 중국 시장에 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3개월 안에, 늦어도 3개월 안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1월 다 지났으니까 4월 안에는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이 얘기는 뭐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얘기인데 2022년 안에 비트코인을 뭐 합법화 할 거다. 10개 국가는, 최소 10개 국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아실 거예요. 베네수엘라부터 해가지고 터키부터 해가지고 남미 뭐 터키보다 못한 나라들, 통화 시장이 좀 위급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쪽으로 다 크립토
이쪽 산업으로 다 가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 뭐 3 어로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큰 자금을 굴리고 있어요. 2012년에 싱가포르에 설립이 됐고 35억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의 6.26% 지분을 매입한 바가 있다. 그래서 자금 규모가 작은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을 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코인데스크에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뭐 이더리움을 좀 많이 샀었어요. 400밀리언만큼 뭐 이더리움을 샀다. 그래서 우 블록체인인가? 그분이 이제 언급을 한 거를 인용해서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7만 개인가? 7만 개 가까이 뭐 매집을 해놨다. 2022년에 상승장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가스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거 매집하지 않았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자 여기 보면은 2030년까지 20조 달러가 될 거다. 20조 달러 마켓이 될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개당 1 밀리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12억 정도가 될 거다. 뭐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상자산 시장은 저는 좀 약간 멀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나는 사람들은 뭐 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런 거를 많이 보지만, 매집을 할 때도 저는 주봉이나 더 크게는 월봉을 보거나 그래요.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뭐 짧게는 뭐 몇 달이겠지만 어쨌건 이 구간만 잘 넘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뭐 희망적인 뉴스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FATF에서도 뭐 여기 보면은 트래블 룰에 관해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뭐 서베이를 했대요. 이거를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2022년 빠르면은 1쿼터, 늦어도 2쿼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1쿼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트래블 룰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소를 등록을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 그리고 그 등록되지 않은 지갑에는 뭐 코인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다. 대부분의 뭐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거래소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뉴스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도권에 수용하겠다. 그것 중에 이제 스텝을 밟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저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레이스케일도 이걸 발표를 해서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이제 OTC 마켓이 있죠. 장외 시장.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상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GBTC,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이 있는데 50개 리스트, 그러니까 상위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여기 보면 이더리움 트러스트 됐고, 여기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15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지켜보세요. 저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웬만한 펌핑이 오지 않는 한 되게 장기로 오랫동안 들고 있을 거거든요. 10에서 20%만 판매를 할 거고,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2025년 넘기기까지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지털 라지캡 펀드도 마찬가지로 26번째 들어가 있고, 45번째에 GBTC. 뭐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나온 얘기를 베리 실버트가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 GCash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버하고 메타 같은 어떤 페이스북 같은 그런 회사가 개인정보 56.41%, 79.49% 사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cash가 이러한 것에 관해서 회수하려는 주요 디지털 통화 중 하나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런 어떤 그 메타가 뭐 2021년 초반에 베리 실버트가 언급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막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입장 자체가 늑대소년? 늑대소년 된 기분, 약간 그런 감도 없잖아 있는데, 큰 흐름상에서는 베리 실버트가 한 얘기가 아마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호라이젠이나 지캐시나 뭐 몇몇 개
어떤 관련 코인들이 있죠. 예, 그런 것에 관해서 아직까지 이제 포기를 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어저께구나. 어저께 KBS 1텔레비전에서 다움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어저께는 정범규 님인가?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외교관으로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전에는 1, 2, 3편까지는 교수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뭐 코로나라든가 뭐 전 세계 패권에 관해서 중국이나 미국에 관해서 뭐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기상이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는 그분이 이제 독일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뭐 정병구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다자주의라고 이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존에는 어떤 거였냐, G2, G1이나 미국이나 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위주의 어떤 G2의 어떤 그런 세상이었으면 향후에 돌아오는 세상은 다자주의다. 예, 다극체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2018년 영상에서 다극체제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제1 패권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관해서 어저께는 이제 말씀을 주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중국의 어떤 그 패권에 관해서. 그렇다고 뭐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라고 이제 딱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독일과 미국의 관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뭐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독일하고 미국 관계가 썩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일에다가 이제 방위비 협상에서 나토군에 우리는 미군은 머물러 있을 테니까 방위비를 더 증가해라. 근데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군이 사실은 나토군에서 많이 빠졌어요. 나토군에서 많이 빠지고 중동 지역에서도 미군이 많이 철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빼고 있구나라고 제가 2018년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어쨌건 뭐 어떤 이 흐름이, 큰 어떤 그 힘의 이동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이제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건 뭐 인지를 하냐 못하냐의 차이인데, 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하나의 뭐 차트적인 관점인데, 여기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슬럼프로 인해서 2021년 동안 과연 GDP 변화는 어땠었나. 뭐 이거는 비단 1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통틀어서 아마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인디아가 여기 빠져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서구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썩 좋지 않았어요. 역성장했었죠, 거의. 그리고 미국도 선방을 했다고 쳐도 사실상 0.4% 올라가봐야 중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이 XRP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XRP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네오도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선생님도 여기 다큐멘터리에 나온 어저께 이제 진행자분도 그런 말씀을 중국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편을 단도적으로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 패권 일체제에서 지금 뭐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힘을 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한국도 독자적인 노선의 다자주의 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네오랑 온톨로지를 투자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이 미미하게 가지고 있어요. 온톨로지는. 근데 네오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XRP보다 아주 조금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고, 인도를 보면서 WRX. 오늘도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8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여기 보면 블룸버그에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2021년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어.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만 한다고 해도 금융시장은 위축이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2022년
1월에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동시에 할 거야 라고 공포를 줬었죠, 사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와서 1월 달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1월 달에 이번에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1월 달에는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일이.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시장에 압력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하니까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파월은 금리 인상할 여지가 많다. 3월에 올릴 수 있어. 1월 27일 날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또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가서 진짜 강하게 뭐 할 것 같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0.25%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또 시기를 늦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참 재미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거에 관해서 그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가정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란 얘기가 있죠. 조건이 어떤 걸까요? 실업률이에요. 경제 상황하고.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이분 말대로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분 말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식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양적 핑계를 대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1월 달은 다 끝났어요. 1월 달은 뭐 거의 다 끝났고 2월 달에는 뭐 2월 4일 날부터 20일까지인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는 동안에는 보통 보면 과거에 보면 크립토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어요. 다 올림픽에 관심 갖고 그랬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3월달 16일하고 17일 날 이때 이제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지어지겠지만 그래서 지표가 2월달하고 3월달 초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나 이제 실업률에 관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CPI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 그것에 따라서 또다시 아마 말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한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지금 1월 달이 돼서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 보세요. 버스 택시 요금 인상 대선 이후 미뤄지나 정부, 지방, 공공요금 누른다. 금리 인상해서 버스하고 택시 요금이 하락을 했나요? 근데 대선 전이기 때문에 버스 택시 요금이 이게 인상하는 거를 미룬 거지 안 올리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택시기사들이 이거를 안 올릴까요? 그리고 집값 뭐 금리를 올리면 뭐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지난 3년에서 4년간 집값은 40에서 100%가 폭등했어요. 거의 이건 폭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 근래 떨어진 게 0.01%, 0.01, 0.1%가 떨어졌어요. 이게 폭락인가요? 저는 크게 폭락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기료 10%, 가스료 16%, 대선 이후 줄줄이 올린다. 이것도 작년 말에 나왔던 얘기,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이게 늦춰지거나 이게 줄어들진 않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아는 형이 코인 투자 힘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힘드니까 자꾸 이제 가격을 보면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서 이제 전해줬어요. 카카오뱅크 예적금 금리 최대 0.3% 인상. 그래서 어쨌건 대안이 없어요. 저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5년에서 10년 안에 대안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가 여기서 더 창고를 하고 더 디테일해지고 AI가 들어가고 메카트로닉스가 들어가서
드론이 상품 배달을 하고 AI가 운전을 하고 자율주행이 되고 이게 보편화되면 인간이 그 영역에서 들어가서 확립할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 흐름에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누가 뭐 요즘에 이제 뭐 자사주 다시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리플사가 본인들의 뭐 주식을 많이 팔았나 봐요.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근데 여기 보면 리플 주주 중 한 명인 테트라곤이 세게 소송을 알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소송 전에 그 투자를 했었는데 소송이 걸렸다는 걸 알고 2019년 1억 7,500만 달러 시리즈 C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리플을 고소했지만 실패를 했다. 리플은 방금 원래 투자를 다시 샀고 다시 되돌려서 테트라곤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을 했대요. 다시 샀고 테트라곤은 여전히 SBI 그룹과 함께 회사의 투자자라고 말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뀐 거죠.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스탠스가 바뀐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증권이냐 언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가려지겠지만 올해 안에 아무리 늦어도 여름이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가려질 거고, 그게 나오면 리플사가 이제 IPO가 적립이 되면서 상장이 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의 가치도 아마 지금과는 현저하게 아마 다른 시장이 분명히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주요 발언한 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2015년 금리 인상 때와 매우 다르다.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고 성장이 있다. 노동시장 위협되지 않고 금리 올릴 수 있다. 궁극적 관심은 실물 경제. 실물 경제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저께 제가 바이든 지지율을 보여드렸죠. 바이든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못해요. 전직 대통령보다 못해요. 지금 현재 바닥 끝까지 떨어져 있어요. 바이든 지지율 추락의 구원투수로 외파 위원들 합류, 센 발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다라고 명제를 붙였죠. 미디어는. 근데 FMC 전원 강경파로 돌아섰다. 그래서 세게 나가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빈대 잡겠다고 했는데 초과상관 다 태우고 있어요.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폭락하고 있고,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걷어야 될까요? 특히나 미국은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투자한 어떤 그런 거보다 금융시장, 특히나 뭐 ETF라든가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자들도 많이 거기다 돈을 넣거든요. 우리랑 아시아인들하고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틀려요. 자산시장 어떤 그런 적립할 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근데 큰 다이어그램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거대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오히려 돈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마 땜빵을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